오늘날 국제정세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 중동 지역은 빠지지 않고 꾸준히 언급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에는 여러 가지 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없이 수천 년을 떠돌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20세기 중반 갑자기 자신들의 고향이라 여기던 지역에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과정에 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오니즘이 본격적인 사조로 떠오르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대인 집단 내에서는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서가 공유되었지만 시오니즘 대두 이전의 이런 정서는 당장 이뤄질 것이라는 실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일종의 집단 정체성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집단적 정서에서는 예루살렘이 구체적인 장소라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주는 상상된 공간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정치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목표로 한 시오니즘은 어떻게 퍼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19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대두 이후 유대인을 넘어선 서유럽 사회 일반에서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이나 전통에 따른 통치가 무비판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배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는 이성의 힘을 믿는 합리주의적 자세가 무엇보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지식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기존 사회의 차별과 억압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비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내에서 시민권을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류 사회의 반유대주의도 당연히 문제가 되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기회가 생기면서 기존의 엄격한 유대교적 생활 방식을 포기하거나 상당 부분 양보하는 대신 주류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생겼고, 이와는 반대로 이런 기회를 잡지 않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즉, 세속화된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이런 갈등이 사회의 진보 과정에서 생긴 혼란에 가까웠다면 동유럽의 사정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러시아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이 정해진 구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을 정도로 차별이 계속되었고, 1881년 짜르였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자 유대인들은 수차례 집단 학살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오니즘은 바로 이때 탄생합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사회 경제적으로 중산층에 속했던 유대인 지식인들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향하는 집단 이민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온 핀스커라는 오데사 지역 출신의 한 의사는 자가 해방이라는 팜플렛을 출판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이민을 통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난 집단 학살에 지친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이민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1881년 이후 수년간 무려 250만 명의 동유럽 유대인들이 기존의 거주지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중 99%가 예루살렘이 아닌 미국이나 서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이후 시오니즘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막 대두되기 시작한 시오니즘에 깊은 감명을 받은 이들 중에는 1860년에 태어나 젊은 나이로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테오도르 헤르츠리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이후 빈과 파리에서 활동한 그는 특히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반유대주의를 몸소 체험한 후 시오니즘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1896년 유대인의 국가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더라도 역사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적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 곤경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그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드레피스 사건 이후 쓰여진 책이라 책을 쓴 헤르츠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미 이 책에서 시오니즘과 이후 예루살렘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질 갈등의 요소를 엿보기도 합니다. 헤르츠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적을 통해서 유대인이 하나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적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헤르츠는 1897년에는 바젤에서 처음으로 시오니즘 대회를 열었고, 이후 이는 일종의 의회로 작동하면서 유럽 여러 도시들에서 번갈아 가면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인정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고향의 수립이 시오니즘의 공식적인 목표로 선언되었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한계들이 논의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선언된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서 1904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헤르츠리 모세와 비견되는 선지자의 위상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 헤르칠이 본격적으로 개시한 운동 이후 유럽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대대적인 유대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까지 3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오스만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통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초기 이주민들은 대개 재산이 얼마 없지만 종교적인 동기로 이주를 결심한 이들이었는데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원이었던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이들을 매우 큰 규모로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1904년 헤르칠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주는 계속되었는데 점차 단순한 종교적 열망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욕망, 특히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이들이 이주를 결심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초기 이주민들과 구분되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사유재산 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 안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새로 이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문적인 대학교가 생겼고 학문적인 언어로 히브리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주는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18년 이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도 1917년 일어난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감명받아 이스라엘의 사회주의 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열망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917년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벨푸어가 시오니즘의 호의적인 영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일명 벨푸어 선언을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주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1921년 건설된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체계적으로 계획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떠나는 유대인들의 이주는 1920년대와 30년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유럽을 떠나는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떠났었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민자 출신 쿼터를 도입하면서 미국 대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떠나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통치하에서 반유대주의가 드러나고 유대인에 대한 학살 및 억압이 증가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1년이 되면 약 17만 명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이 지역 전체 인구의 약 1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숫자는 이후로도 계속 늘어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건국되기 직전인 1946년이 되면 50만 명을 넘기게 됩니다. 초기의 이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던 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사회적인 억압을 피해온 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가져온 자본은 이 지역의 경제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문화적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접어들면서 이런 갈등이 점차 정치적인 갈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마파이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과 필요할 경우 타협을 통해서라도 가급적 공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적인 목표보다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우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강경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이 지역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요소가 이미 이때부터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셈입니다. 비유대인들, 즉 아랍인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유대인들이 큰 자본을 들고 오면서 주로 아랍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구매했는데 이 지역의 특성상 많은 경우 토지는 지주에 의해서 경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장농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인 지주 밑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던 이들은 당연히 아랍인이었고 이제 토지 주인이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면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형태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닌 한에야 해결하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오스만 제국이 해체된 이후 이 지역은 영국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영국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목소리가 큰 세력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일단 생겨난 갈등을 미봉책으로 완화하는 데 급했습니다. 결국 1930년대부터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유혈 사태로 번지는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언급된 마파이라는 비교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던 정당의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은 점차 자신의 조직 내에서도 점점 자신에게 반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강경한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결국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이 지역에 대한 영국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이 지역을 유대인과 아랍인의 인구 비율인 55대 45로 나누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갈망하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벤구리온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저녁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춤을 췄다. 그러나 나는 전쟁이 목전에 다가왔고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결국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자 바로 다음날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1세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이 지역에서의 비극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